우리나라는 2006년 말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정은 77대 23입니다. 약 4대 1입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다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는 재산하면 다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조금 있고 그저 주식이나 좀 하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재산 이꼴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땅값이 지금 우리나라 못지않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국의 어떤 에코노미스트가 동경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땅값이 머지않아 급락을 할 거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국 전국의 땅값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영국은 섬나라다. 바다를 좀 메꿔서 땅을 넓힐 수가 있지만은 땅을 어디서 사올 수가 없다. 땅은 수입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 그렇게 오르더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 정부에서 무슨 조치가 하나 내리니까 그 땅값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면 대개 뭐냐? 무슨 세무조사, 자금 출처조사, 뭐 이런 촌스럽게 이런 겁니다.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무슨 조치가 영국의 땅값을 급락을 시켰는가? 유럽 대륙으로부터 밀 수입에 자유합니다. 영국은 주식이 밀이죠? 그 밀을 죽으나 사나 영국 국내에서 나오는 밀만 먹어야 할 때는 인구가 늘고 경제 성장을 하면 밀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그 말은 밀을 싸게 사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국의 땅값이 급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장이 해외로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땅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옮겨오라. 우리나라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땅을 간접적으로 싸게 사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학생들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든가 필리핀으로 가면 그게 땅을 사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게 만들어야 되고 외국의 신혼부부가 우리나라에 오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 땅값을 비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이제는 땅도 수입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의 소원은 내 집 마련. 이 집장만 하는 거가 제일 아마 이제 중요한 그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무 이 집에 대해서 목매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집값이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그동안 계속 3, 4년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또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있는데 동경 수도권,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이거를 80년대 초에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사서 제일 비쌌을 때가 언제냐 일본에서 1990년입니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입니다. 20몇 년 전에 상값의 절반, 꼭지의 6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은 덜 떨어진 거야. 주위에 10분의 1로 떨어진 게 수두룩해. 지금 이런 정도로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06년까지 세계 각국의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서브프라임이니 뭐니 해서 요즘 온 지구상에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떨어진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 왜 그러냐?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많이 짓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나라마다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은 1970년대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그 나라에서 어느 때냐? 그 나라에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대충 끝나갈 때 누가 말해도 주택의 공급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 지어놓은 집에 가서 살아줘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요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내년에 가면 0.8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1.08명일 때 태어난 세대가 2, 30년 지나서 시집장가 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한 집에 애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신랑도 신부도 아니면 최소한 양가에 한 집은 집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는 너무 집에 목매달지 말라. 그리고 또 무리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집을 택도 없이 자기는 돈이 없는데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거를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 학교를 졸업하시면 금융자산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공부를 여기서 좀 학교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 나가서 그걸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자, 금융자산 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현금이 금융자산입니다. 여러분 금융자산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한 거 그것도 금융자산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근데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그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안 팔린다?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 돈을 빌렸다는 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펀드 투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펀드는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렇게 운용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런 펀드, 그 다음에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융자산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축상품이라는 것과 투자상품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저축이란 말은 뭐냐? 아껴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축상품이라는 건 뭐냐? 예금입니다. 은행에 여러분이 갖다 예금하면 1년 후에 정기예금을 하면 원리금을 책임지고 은행에서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 여러분은 이제 취직을 하시면 국민연금 같은 데 가입을 하실 겁니다. 그런 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은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이거라도 꼭 외워두십시오.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이라더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이라더라. 그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믿고 했는데 믿은 대로 되면 돈을 법니다. 믿은 대로 안 되면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주식이라든지 채권, 펀드